살인자라는 단어가 이번에는 가족들 입에서가 아니라 뉴스 자막에 찍혀버리는 날이 오게 되는데요. 처음 포털 메인에 떠올랐던 제목은 겉으로만 점잖았어요. 유명 복지재단 이사장, 딸에게 살인자 폭언 장기 기증 강요 논란. 파란 배경 위에 굵은 글씨, 그 옆에는 회색 정장 입은 여자 실루엣이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그림이 붙어 있었고요. 이름은 끝까지 이니셜로 처리했는데 기사 앞문장 두세 줄만 읽으면 누군지 모를 수가 없게 써 있었습니다. 가온복지재단의 이사장이 혼외관계로 낳은 딸에게 간 이식을 강요하며 반복적으로 살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온재단, 이사장, 혼외, 딸 살인자. 필요한 단어는 전부 다 들어있었고 굳이 이름만 가린다는 게 무의미해 보일 정도였어요. 은호는 스마트폰 화면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화면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는데 본인은 그마저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 은호 회사의 사무실은 딱 점심 직전 특유의 소음이 있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 전화로 네, 오후 2시까지 메일 드릴게요라고 말하는 소리, 복도 끝에서 누가 웃으면서 농담 주고받는 소리. 그런 평범한 소리들 위로 단톡방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아니, 기사 미쳤네. 이거 드라마야 뭐야. 은호는 그 알림들을 몇 번이나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결국 한 번은 봐야 끝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깊게 숨 한 번 들이쉬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링크를 눌렀습니다. 기사가 뜨고 화면 위에 로딩 표시가 원을 그리더니 제목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을 읽는 데는 1초면 충분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문장 하나하나가 눈으로 들어오는 동시에 머릿속에서 누군가 다시 읽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혼외관계로 낳은 딸, 간 이식 강요, 살인자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 그 문장들이 화면 위에 늘어선 채로 예전 병원 복도 기억이 같이 떠올랐어요. 내 오빠 죽으면 그건 내가 죽인 거야. 넌 살인자야. 하얀 병원 등 소독약 냄새, 그리고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리던 자기 목소리. 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당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까지 같이 떠오르니까 지금 이 기사가 마치 과거 장면들을 눌러 재생시키는 버튼처럼 느껴졌습니다. 팀장님, 기사 보셨어요? 옆자리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 톤만 들으면 그냥 점심 뭐 드실 거예요?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면과 은호 얼굴을 번갈아 훔쳐보고 있었거든요. 응, 지금 보고 있어요. 은호는 최대한 평평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거 그쪽 얘기 맞죠? 후배가 끝까지 말을 흐리지 못했어요. 그쪽이라고 돌려 말해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얘기 맞아요. 은호는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돌려서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찍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주변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누구는 모니터를 보던 시선을 슬쩍 돌렸고 누구는 일부러 더 크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척하는 공기. 그 공기 한가운데 앉아 있으려니까 잠깐 숨이 막혔어요. 은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복도 끝 커피 머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단순히 커피 마시러 가는 것처럼 보였겠죠. 본인도 그렇게 보이고 싶었고요. 종이컵을 놓고 버튼을 눌렀는데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컵이 다 찼는데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옆에서 누가 팀장님, 넘치겠어요 라고 말해서 그제야 손을 움직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은호는 허겁지겁 컵을 들어 올리면서도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기사 하단에 달린 댓글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댓글 1203개.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1215개로 바뀌었어요. 숫자가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조용한 숫자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 쪽으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 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댓글창을 눌러 내려가 보니 단어들이 이미 난장판처럼 섞여 있었어요. 딸이 너무하다. 오빠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소송부터 거는 거 보니까 답 나왔네. 아니, 엄마가 더 선 넘었지. 살인자라는 말을 입 밖으로 어떻게 해. 혼외, 버린 딸, 장기 기증 강요, 재단 이사장. 이거면 드라마 한 시즌 뚝딱인데. 장기 기증은 자유인데 도덕적으로는 애매하지 않냐. 나라도 죄책감 느낄 듯. 솔직히 저 입장 되면 나도 헷갈릴 것 같다. 누가 더 나쁜지. 제일 이상한 건 어느 한쪽 말에만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딸 편을 드는 댓글을 보고도 마음이 안 편했고, 엄마 편을 드는 댓글을 보고도 억울하기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둘 다 틀렸는데 둘 다 어느 정도 맞기도 하네. 그 생각이 들자 댓글을 더 내려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호는 화면을 꺼버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닿는데 이상하게 아무 맛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라도 입에 넣고 있는 게 버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억지로 한 모금 더 넘겼습니다. 그 시간 AP 사무실 한쪽에서는 다른 종류의 비상이 걸려 있었어요. 홍보팀에서 출력물을 들고 지역방 앞으로 뛰어와 문을 두드렸거든요. 대표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들어오세요. 홍보팀 직원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숨을 조금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포털 메인에 가온재단 기사 올라왔습니다. 대표님도 보셨습니까? 응, 알림 보고 제목은 봤어요. 아직 내용은 제대로 못 읽었고. 내용이 꽤 구체적입니다. 혼외자녀, 간이식, 살인자라는 발언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직원이 출력물을 한 장 더 꺼내서 지역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A사 용지 한쪽에는 커뮤니티 캡처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 깨알 같은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예전에 가온재단이랑 같이 사회공헌했던 AP라는 회사 있던데 거기도 모이는 거 아님? 찾아보니까 AP 대표도 가온 쪽이랑 친한가 보더라. 이 판 진짜 깊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 세탁 많이 하니까 기업도 같이 털어봐야 한다. 그 밑에는 예전에 찍힌 CSR 행사 사진도 같이 떠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람들 뒤로 현수막 가운데에 큼지막하게 AP 로고와 가온재단 로고가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지역은 사진을 잠깐 보고 가볍게 웃음 비슷한 걸 흘렸어요. 역시 선한 일을 해도 흔적을 남기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눈웃음이 전혀 따라오지 않았어요. 대표님, 언론 쪽에서 AP 입장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선을 그어두는 보도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일단 초안 만들어 보죠. 우리는 재단 지분도 없고 운영에도 관여한 적 없다. 예전에 한번 CSR 같이 했을 뿐이라는 점만 명확하게 정리합시다. 괜히 누가 우리까지 같은 편으로 묶어버리기 전에요. 홍보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틀 앞에서 멈칫했어요. 대표님. 네. 팀장님은 괜찮으실까요? 지역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요? 지은호 팀장. 네. 기사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나오는 딸이 팀장님이시잖아요. 지금쯤 회사 안에서도 다 돌고 있을 텐데. 지역은 시계를 한번 봤습니다. 점심 직전 사람들이 포털을 제일 많이 켜는 시각이었어요. 알겠어요. 보도 자료는 나중에 같이 보고 먼저 팀장님부터 보고 올게요. 지역이 사무실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 끝 커피 머신 앞에서 은호가 종이컵을 손에 쥔 채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물이 다 따라져 있는데도 마시지는 않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선배. 은호가 먼저 눈치채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표님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인데 둘 사이에는 여전히 익숙한 선배라는 호칭이 먼저 나왔어요. 기사 봤죠? 응, 봤어. 댓글도 좀 봤고. 생각보다 빨리 나갔죠.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요즘 기사가 다 그렇죠, 뭐. 소장 접수되면 판결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사람들 여론부터 끌어모으는 게 일이니까. 은호는 종이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선배는 누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기사 안에서는 엄마가 제일 나쁜 사람처럼 써놨는데 댓글 보면 또 내가 제일 나쁜 사람 같고. 지혁은 잠깐 생각하다가 질문 방향을 바꿨어요. 은호가 보기엔 누가 제일 나빠요? 저요. 대답은 의외로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소송 건 거예요. 진짜 나쁜 게 누군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어디까지는 말하면 안 되는지 한 번쯤 누가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서요. 제가 그 말을 못하니까요. 말하면 또 배은망덕한 딸 되니까. 지혁은 그 말을 듣고 종이컵을 살짝 받아들었어요. 선배는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 안 하잖아요. 간도 안 달라고 하고 용서하라고도 안 하고. 지혁은 그 말이 이상하게 꽂혔어요. 그래요. 앞으로도 안 할게. 대신에 한 가지만 요구할게. 뭔데요? 살인자도 피해자도 말고 그냥 지은호로 남자. 회사 안에서는 최소한 여기서는 아무도 지은호 팀장을 살인자라고 안 부르게 할게. 그건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대단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은호 귀에는 단단하게 들렸어요. 여기 안에서는이라는 단서가 지금 상황에선 거의 유일한 피난처처럼 느껴졌거든요. 한편 가온재단 사무실은 그날 오전 내내 전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사무국 직원들은 수화기를 귀에 붙인 채 계속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죠. 네, 기사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후원 중단은 후원자님 자유이지만 아이들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입장문은 이사장님께서 검토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기도 전에 다시 울리고 또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성인은 회의실 한쪽에 앉아서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포털 기사 출력본, 커뮤니티 캡처, 후원자 게시판 글 목록이 늘어서 있었고요.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이 재단의 지난 시간이 서류처럼 얇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사장님, 후원자 간담회 열자는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냥 공지로만 넘기기엔 이번 건 이사장님이 직접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SNS에서도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는 반응이 많고요. 설명해달라고? 성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뭘 설명해달라는 거지. 내가 내 자식을 살리겠다는데 그게 왜 설명해야 할 죄가 되는 건데. 기사 제목은 그렇게 안 나갔으니까요. 사람들은 딸에게 살인자라고 한 이사장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보육원, 혼외, 입양 이런 것까지 다 섞여 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보다는 누가 더 악역 같아 보이냐로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역처럼 보이냐? 성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어요. 아이들 복지 위해 평생 재단 붙잡고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기사 한 줄로 악역 이사장이 된 거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사장님 입으로 직접 말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듣고 나서도 욕을 할지, 조금이라도 맥락을 이해해줄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날 밤 집에서도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거실 TV에는 뉴스가 조용히 나오고 있었지만 누구도 집중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뉴스 자막에 장기 기증 강요 의혹이라는 글자가 지나갈 때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이 정도면 재단 차원에서 언론 상대 소송도 같이 준비해야겠어. 진석이 TV를 끄면서 중얼거렸어요.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 후원금 손해까지 다 묶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다 사실이라고 믿게 돼. 많이들 사실이잖아. 성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혼외 자녀인 거 맞고 버린 것도 맞고
간 이식 얘기한 것도 맞고 살인자라는 말한 것도 맞고 기자가 지어낸 건 없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지 팩트 자체는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맞기만 하자는 거야. 성희가 성재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팩트면 다 쓰게 해줘야 돼. 내가 잡고 있는 마지막 끈까지도 다 풀어 헤쳐서 구경거리로 만들게 놔두자는 거냐고. 지금 중요한 건 왜 그 말을 했는지가 아니에요. 성재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어요. 세상이 보는 건 그 말을 실제로 했다는 사실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지금 뭐를 겪고 있는지예요. 우진이는 병원 침대에 묶여 있고 은호 씨는 회사에서, 집에서, 법원에서 세 군데에서 동시에 버티고 있고 둘 다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빠져나가긴 뭘 빠져나가. 나는 도망칠 생각 없는데. 성희는 테이블 위에 있던 출력물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어요. 법정이든 후원자 앞이든 어디든 나가서 말할 수 있어.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식 살리겠다고 했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에서는 이상하게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본인 귀에도 그 말이 지나치게 날카롭게 들렸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말을 너무 세게 했나? 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붙잡지는 않았어요. 내 입으로 내 말을 나쁘다고 해버리는 순간 나는 정말로 나쁜 엄마가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까지 성희가 버티게 해준 논리였거든요. 한편 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번 더 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소장, 증거 목록, 녹취록, 병원 기록, 그리고 오늘 올라온 기사 출력본까지 뒤섞여 있었죠. 언론에 나간 건 우리 쪽에서 흘린 건 아닙니다. 변호사가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병원 쪽이든 법원 출입 기자든 어디선가 사건이 접수된 걸 보고 기사화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대 쪽에서는 우리를 제일 먼저 의심하겠죠. 의심은 이미 저한테 다 와 있을 거예요. 은호가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미 미움받을 만큼 미움받고 있고 나쁜 딸 소리 들을 만큼 듣고 있어서요. 저는 그냥 변호사님이 말해준 그 문장 하나만 믿으려고요. 어떤 거요? 진심이면 뭐든 말해도 되는 법은 없다 이거요. 저도 엄마가 절박했다는 건 알아요. 그날 병원 복도에서 볼 때 눈빛이 진짜 사람 같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절박하다고 해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한 번쯤 누가 말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법원이면 더 좋겠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울지 않았다는 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도망치지 않았다는 게 잘했다는 뜻이에요.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때 도망쳤다는 후회는 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요. 은호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어요. 요즘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판결을 너무 믿는 건 아닌가. 판사가 이건 인격권 침해다라고 써주면 진짜 상처가 덜 아프게 될까? 아니면 그냥 상처 위에 종이 한 장 더 덮는 수준일까? 둘 다일 겁니다. 변호사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상처가 완전히 안 없어지겠죠. 근데 언젠가 돌아봤을 때 그래도 누군가는 이 말을 문제 삼아줬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면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 재판이 할 수 있는 역할로는 최대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 두 번째 재판에서 담당 의사가 증인석에 앉았을 때 법정 공기는 더 팽팽해졌습니다. 우진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법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니까요. 증인은 가족에게 열흘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의사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정확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급성 악화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열흘이라는 표현은 의학적 판단의 결과라기보다 가족 쪽에서 만들어낸 말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사는 대개 날짜를 특정해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간 이식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조심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바로 반대 신문에 들어갔어요. 증인은 의사로서 환자 가족의 절박함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절박함 때문에 가족들이 의사의 말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거나 날짜를 과장해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다는 말을 열흘 안에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듣는 식으로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만 듣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많이 몰려 있으면 과장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열흘이라는 표현을 한 건 의학적으로는 부정확하더라도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도덕적 호소 정도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정 안시선들이 일제히 의사에게 쏠렸어요. 이 한마디가 앞으로 판결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의사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의학적 표현이 아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절박함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을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말들과 함께 사용했는지는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 법과 사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판사는 그 말을 적으면서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어요. 표현이 도덕적 호소인지 인격권 침해인지 어디까지 법이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이 재판부의 몫입니다. 그 말은 법정에 앉아있던 모두에게 각각 다른 감정으로 꽂혔습니다. 성희에게는 그동안 열흘 남았다는 말을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게 해준 마지막 기둥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고, 은호에게는 그 말이 단순한 감정 섞인 호소가 아니라 법적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폭력적인 문장일 수도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재판이 끝난 뒤 가온재단 게시판과 SNS에는 후원자들의 글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 아이들 후원하는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이들 때문이라도 그냥 넘기려 했는데 이사장님 해명을 듣기 전까지 후원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사장님이 한 발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은 글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소규모 후원자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재단 건물 작은 회의실에 약 20명의 후원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성희는 그날 평소 회의 때보다 더 차분한 짙은 색 정장에 화장도 최대한 옅게 하고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다가 그녀가 입구 쪽에 나타나자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네요. 성희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 이 자리는 저 개인이 아니라 재단 이사장으로서 후원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일로 불편함과 실망드린 점 인정합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어요. 기사 내용은 사실입니까? 딸에게 살인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입으로 대답하려니 모간이 건조해졌습니다. 네, 있습니다. 성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말해야 저 아이가 현실을 이해하고 결정을 미루지 않을 거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게 잘한 일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말이 그 아이를 더 구석으로 몰았다는 걸 압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후원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공식 사과문을 안 냈습니까? 이 정도 일이면 온 국민이 다 보는 데서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성희는 그 질문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사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진 상태도 은호와의 관계도 법정도 기사도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도망치는 모양새만큼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망 안 치고 버티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여성 후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요, 이사장님, 도망 안 치는 것과 잘못을 인정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사장님이 어떤 엄마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 제 아이한테 누가 너 살인자야라고 말했다면 저는 그 사람을 평생 용서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사장님도 지금은 아시지 않나요? 성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탁자 위에 떨어뜨렸어요. 실수였냐고 물으신다면 네, 실수였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 지금은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에 저는 정말로 제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두 감정이 아직도 서로 싸우고 있어서 어느 한쪽만 진실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회의실 안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실수였다는 인정과 그래도 이해해달라는 뉘앙스가 미묘하게 섞여 있었거든요. 누구는 조금 누그러진 얼굴이었고 누구는 오히려 더 답답해 보였어요. 그 시간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언어로 이 사건이 소비되고 있었어요. 수비는 SNS 타임라인을 내리다가 가온재단 관련 해시태그를 봤어요. 친구들이 올린 스토리에도 기사 캡처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야, 이거 봤어? 수빈이 바로 영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응. 우리 집 싸움, 포털로 공식 중계 중. 영나가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대? 어느 쪽을 말하는 거야? 은호 언니? 아니면 그 집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을 대신 다 미안해하면서 사는 나? 장난처럼 썼지만 뒤에 붙은 이모티콘은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장기 기증 무조건 착한 선택 이 공식이 너무 싫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안 주면 살인자 프레임 씌우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수빈이 길게 문장을 보냈어요. 맞지. 살인자라는 말은 진짜 누군가를 평생 묶어두는 말이잖아. 영란은 작은 스케치북을 펼쳐서 뭐라고 끄적이고 있었어요. 나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 제목 살인자들. 근데 얼굴은 안 그릴 거야. 다 말풍선만 그리고 있어.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누가 그 말을 듣고 있는지 보는 사람이 알아서 상상하게. 와, 전시하면 나 제일 먼저 보러 갈게. 수빈은 일부러 조금 과장된 말투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야 둘 다 조금이라도 숨이 트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세 번째 재판에서 순이와 성재가 차례대로 증언석에 서게 됐습니다. 이날은 말 그대로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어요. 먼저 순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법정 문턱을 넘기 전에 손바닥에 이미 땀이 가득 차 있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제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이 혼자 맡고 있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서주고 싶어서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어요. 증인은 원고의 양어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살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순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때 병원 복도가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하얀 벽, 긴 의자,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사이로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던 목소리. 네,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안 해주면 내 오빠 죽는 거야. 그럼 내가 살인자야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도 비슷한 말을 했고요. 그때 원고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입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눈은 사람을 안 보고 허공만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말에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면서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들어갔어요.
증인은 어머니로서 원고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시죠. 혹시 피고에 대한 감정 때문에 표현을 과장해서 말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갈등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피고분에 대한 감정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제 딸 힘들게 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까지 나온 건 감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살인자라는 그 말은 과장 안 해도 충분히 센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밥을 해도 설거지를 해도 밤에 누워도 계속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말이에요. 그 말을 제 딸한테 여러 번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과장 안 해도 이 말은 이미 과한 말이에요. 그 다음은 성재 차례였어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성재는 몇 번이나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했어요. 메신저 창에는 영나가 보낸 메시지 하나가 읽지 않은 상태로 떠 있었어요. 오빠, 오늘 증언이라며. 힘들겠다. 그래도 거짓말은 하지 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읽지도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이미 3번쯤 읽은 상태였어요. 그래, 거짓말은 하지 말자. 엄마 편도 은호 팀장 편도 말고 그냥 사실만 말하자. 성재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아들이자 한우진의 형 그리고 원고의 이복 오빠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살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재는 잠깐 숨을 고르고 법정 안 사람들을 쭉 둘러봤어요. 피고석에 앉아있는 성희, 원고석에 앉아있는 은호, 방청석 뒤쪽에 앉아있는 진석, 순이, 영나, 수빈, 그리고 증인석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까지. 네, 들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우진이 상태 이야기하다가 들었고요. 한 번은 병원 근처 복도에서 원고와 실랑이를 벌이던 와중에 들었습니다. 그때 피고의 감정 상태는 어땠나요? 많이 몰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진형 상태도 안 좋았고 재단 일도 기사로 나고 있었고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게 한 번에 터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그런 단어를 사용한 걸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십니까? 성재는 그 질문에서 잠깐 멈췄어요. 성의 얼굴과 은호 얼굴이 교차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늘 붙어있던 문장 하나가 같이 떠올랐어요. 절박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요, 절박하다고 해서 어떤 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살인자라고 말하는 건 그건 아무리 절박해도 선을 넘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성재 입장에서는 엄마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말끝을 부드럽게 고른 건데도 그 문장은 엄마가 제일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증인은 피고가 어머니로서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성재는 웃기지도 않은 웃음을 한번 삼키고 나서 대답했어요. 네. 제가 아는 엄마는 아이들 도와주기 위해서라면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몸 다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같은 사람이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자기 딸한테 살인자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한 줄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말만큼은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3번째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최대한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앵글을 잡았지만 마이크가 향하는 방향은 뻔했죠. 원고님, 오늘 재판 진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피고 측에서 역소송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후원자들 사이에서 재단 불매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사태가 더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계단을 내려가려고 했어요.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발만 보고 내려가면 그래도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 따라붙었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여기까지만 해주시죠. 지역이었어요. 정장 재킷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급히 나온 사람처럼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지금 이건 가족과 법정 안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누가 살인자인지 누가 나쁜 엄마인지 앞다투어 이름 붙이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기자들은 지역이 누구인지 잠깐 헷갈려 있어요. AP 대표 아니야? 그 재단이랑 CSR 했다던.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당장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어요. 카메라에 잡히는 그의 얼굴이 생각보다 너무 단단했고 변명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러 나온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은호는 옆에서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배가 또 앞에 서주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판결을 앞둔 마지막 며칠은 각자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흘러갔어요. 성인은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오래된 앨범과 서류들을 한번 꺼내봤어요. 아이들 캠프 사진, 장학증서, 수여 사진, 병원에 기부한 장비 앞에서 밝게 웃고 있는 사진들. 그 사이사이에 보육원 담벼락 밖에서 몰래 찍은 작은 아이 뒷모습이 몇 장 끼어 있었어요. 청주 보육원 놀이터, 낡은 미끄럼틀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 유라였던 시절의 아이. 성인은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어요. 그때 그냥 들어갔으면 됐는데. 혼잣말이 나왔어요. 들어가서 엄마 왔다고 말했으면 됐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르겠네. 은호는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어요. 보육원 관련 서류, 입양 당시 적혀있던 몇 줄짜리 기록, 그리고 순이가 적어준 쪽지들. 유라야,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 은호야, 그 집 앞은 이제 그만 가자.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면서 은호는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내 이름을 둘로 나눠서 들고 다니기 시작한 게. 법정에서는 지은호, 보육원 기록에서는 한유라. 사람들은 이제 어느 쪽 이름에 더 많은 죄를 얹고 싶어 하는 걸까? 살인자라는 단어는 어느 이름 옆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성재는 집 거실에서 술잔을 손으로 굴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걸 반복했어요. 증인석에서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절박하다고 해서 어떤 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장이 엄마 가슴에 어떻게 박혔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그 말을 하지 않으면 평생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이 선은 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이번에는 내 몫이었을 뿐이겠지. 우진은 병실에서 머리맡에 놓인 종이에 단어를 적고 있었어요. 살인자, 피해자, 환자. 세 단어를 여러 번 써 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환자 옆에만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나는 그냥 아픈 사람일 뿐인데. 그 생각이 들자 웃긴지 슬픈지 모를 웃음이 나왔어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살인자 찾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네. 진짜 웃기다, 이 집. 웃으면서도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역은 밤늦게까지 AP 사무실에 남아서 창밖 불 꺼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데스크 위에는 홍보팀이 준비한 보도자료 초안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은호가 준비한 내부 보고서 초안도 놓여 있었어요. 말은 말, 약속은 약속, 해석은 맥락으로. 지역은 예전에 법무팀에서 들었던 말을 혼자 되뇌었어요. 살인자라는 단어도 가족 안에서는 정신 차리라는 의미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법과 사회가 보기에는 그냥 그대로 살인자인데 그 단어 하나가 사람 인생 전체를 어디까지 묶어둘 수 있을까? 지역이 할 수 있는 건 크게 많지 않았어요. 법정에 대신 들어갈 수도 없고 기사를 막아낼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스스로 약속했어요. 적어도 여기 회사 안에서는 누구도 은호를 살인자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자.
이 회사에서만큼은 지은호를 그냥 지은호로 남게 하자. 그게 어쩌면 지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선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판결을 들으러 가는 아침이 찾아옵니다. 법원 앞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판결문 한 줄로 조금이나마 숨을 쉬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한 줄로 완전히 구석에 몰릴 수도 있는 날이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 이후로 살인자라는 단어는 이 집안에서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오르내리지는 못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판결문에 그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박히게 될지, 누구의 책임으로 기록될지, 그걸 읽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살인자라는 말이 어느 방향으로 칼날을 돌리게 될지는 이제 다음 이야기가 풀어야 할 몫으로 남게 됩니다.